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야프섬의 거대한 돌 화폐와 서아프리카의 유리구슬 이야기를 통해 인류 경제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잔혹한 법칙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들기 쉬운 돈, 즉 무른 돈, 이지머니를 사용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내부의 타락으로 붕괴하거나 더 단단한 화폐를 가진 외부 세력에게 경제적으로 정복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총과 칼이 오가는 물리적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화폐의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순간 그 화폐 안에 저장되어 있던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은 허공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원시 화폐의 실패는 우리에게 화폐가 지녀야 할 제1의 덕목은 바로 희소성임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는 거대한 지적 탐험의 세 번째 관문인 금속 화폐의 시대로 진입합니다. 수천 년의 혹독한 검증과 시장의 선택을 거쳐 인류가 최종적으로 도달했던 단단한 돈, 바로 금과 은의 이야기입니다. 이 3장은 단순히 박물관에 있는 금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가장이 혼자 벌어 은행에 저축만 꼬박꼬박 해도 서울에 집을 사고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커피 한 잔까지 아껴 써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갚기도 버거운 세상이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시스템의 비밀을 파헤치는 장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물가 폭등, 즉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 때문도 아니며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사악한 기업들의 탐욕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의 척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재앙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전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시대를 꿰뚫어보는 거인들의 통찰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제국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레이 달리오, 디지털 에너지를 설파하는 마이클 세일러,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는 린 알든과 아서 헤이즈,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는 물론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숨겨진 명언까지 소환하여 이 3장의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최고의 거시경제 분석가로 손꼽히는 린 알든의 통찰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그녀가 최근 강연에서 말한 Nothing stops this train, 즉 이 기차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섬뜩한 경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복리 개념이 역설적으로 왜 비트코인의 필요성을 증명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필 금과 은이었을까요? 구리도 있고 철도 있고 알루미늄도 있는데 왜 인류는 금과 은을 화폐의 왕좌에 올렸을까요? 사이페딘 아모스는 3장에서 재고 대 유입 비율, 스탁 투 플로우 레이시오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현재 세상에 존재하는 총량인 재고에 비해 매년 새로 생산되는 양인 유입이 얼마나 적은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중에서 금은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수천 년 전 이집트 파라오의 무덤에 넣었던 황금 가면은 지금도 찬란하게 빛납니다. 철처럼 녹슬어 사라지지도 않고 구리처럼 변색되지도 않습니다. 즉 인류가 역사적으로 채굴한 거의 모든 금이 지금도 어딘가에 재고로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새로운 금을 캐내는 것은 지옥처럼 어렵습니다. 깊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하고 단단한 바위를 부수어야 하며 복잡한 재련 과정을 거쳐야 겨우 좁쌀만한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값이 폭등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산으로 달려가도 금의 연간 공급 증가율은 지난 수세기 동안 약 1.5%에서 2%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알루미늄이나 구리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대 기술로 알루미늄은 마음만 먹으면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금은 우주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인간의 기술로 그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이 지점을 연력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금을 에너지를 시공간을 초월해 보존하는 물리적 배터리라고 정의합니다. 금을 한 양 얻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리적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생산 비용, 즉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왕이라도 독재자라도 위조범이라도 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습니다.
금은 공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 없다는 강력한 물리적 방어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소성 덕분에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구매력을 미래로 전달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타임머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100년 전 금 1온스로 최고급 정장을 한 벌 살 수 있었다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금 1온스로는 최고급 정장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저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워런 버핏이 평생을 강조해온 복리의 마법을 화폐 시스템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버핏은 자산을 눈덩이처럼 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스노볼을 굴릴 수 있는 길고 젖은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 가치가 불어나는 긍정적인 복리 효과를 누려야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말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이어졌던 금 본위제 시대, 일명 벨 에포크 시대는 바로 이 긍정적인 복리가 전 인류에게 적용되던 시기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거나 오히려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물가가 서서히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의 주류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며 디플레이션은 악마와 같다라고 우리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사이페딘 아모스는 3장을 통해 이 거짓말을 통렬하게 반박합니다. 금 본위제 하에서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은 불황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서 물건을 더 싸고 효율적으로 만들게 되었으니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물건값이 싸진다면 사람들은 서둘러 소비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저축을 선택합니다. 이때 저축된 돈은 금이라는 단단한 화폐에 저장되어 가치가 보존되거나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면 그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워런 버핏이 말한 긍정적인 복리의 효과가 화폐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어 있던 시절입니다. 돈의 가치가 안정되어야 기업가들도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화폐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본 축적과 문명의 발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14년 이후 우리는 정반대의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 정부는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금 태환을 정지하고 종이 돈을 마구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긍정적인 복리의 세계에서 부정적인 복리의 세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매년 2%, 5%, 10%씩 그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이것은 역방향 스노볼입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에 투자해서 연 20%의 수익을 올리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서 매년 마이너스 복리의 저주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물가가 매년 5%씩 오르면 10년 뒤 그 돈의 실질 구매력은 6천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듭니다. 20년이 지나면 3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가 더 가난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바닥이 뒤로 움직이는 러닝머신 위에 서 있다면 제자리에 있거나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거시경제의 천재 린 알든의 섬뜩한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녀는 최근 여러 강연과 리포트를 통해 현재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Nothing Stop This Train이라는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차는 바로 정부의 통제 불가능한 재정 지출과 부채입니다. 린 알든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과거 1980년대 폴 볼커 의장 시절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부채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치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사람이 이자율이 오르면 빚이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부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없으니 그 국채를 아무도 사주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사야 할까요? 다시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중앙은행은 그 국채를 사주기 위해 또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채의 소용돌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는데
오히려 그 이자 비용 때문에 돈을 더 찍어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리날드는 이것을 재정 우위라고 설명합니다. 중앙은행이 아무리 긴축 정책을 펴려고 해도 정부의 재정 적자라는 거대한 기차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돈 복사기를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을 통해 부채를 녹여버리는 금융 어감만이 유일한 수학적 귀결이다라고 단언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 수십 년간 화폐 발행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현금의 가치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정해진 미래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는 그의 역작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서 이 패턴이 역사적으로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반복되어 왔음을 지적합니다. 로마 제국, 네덜란드 제국, 대영 제국, 그리고 현재의 미국 제국까지 모든 제국은 쇠퇴기에 접어들면 과도한 전쟁 비용, 방만한 폭지 비용, 그리고 기득권의 부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반드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지금의 기축통화국인 미국 역시 이 사이클의 위험한 후반부, 즉 막대한 부채를 화폐 발행으로 돌려막는 단계에 와 있다고 경고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런 상황에서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외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마이너스 복리 시스템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행위는 내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방관하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를 가짜 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금과 은을 신의 돈이라고 부르며 인플레이션 시대의 진정한 피난처로 여겼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사람들의 돈이라 부르며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 헤이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앙은행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는 중앙은행의 돈 복사기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물가 폭등은 일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는 이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금융 노예로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이미 1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국가의 은행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헨리 포드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화폐 시스템을 조작하여 대중의 부를 착취하는 구조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주하는 기차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본위제로 돌아가야 할까요? 사이페딘 아모스는 3장에서 금의 명확한 그리고 치명적인 한계점 또한 지적합니다. 금은 화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완벽한 희소성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리적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은 무겁습니다. 보관하려면 금고가 필요하고 이동하려면 경호원이 필요합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을 보내려면 배에 실어 대서양을 건너야 합니다. 이 물리적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은 금을 직접 들고 다니는 대신 금을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맡기고 그 보관 중인 지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리함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금이 개인의 손을 떠나 소수의 은행과 정부 중앙 금고에 집중되자 권력자들은 그것을 너무나 쉽게 통제하고 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33년 대공황 당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해 미국 국민의 모든 금 보유를 금지하고 강제로 몰수했던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개인의 금고를 털어간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보관된 금을 법 하나로 국유화해버린 것입니다. 금은 자연 상태에서는 단단한 돈이었지만 정치적 권력 앞에서는 무력하게 중앙 집중화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안토노플로스는 이를 두고 금은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합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 권력에 의해 언제든 탈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사적, 필연적 등장이 이루어집니다. 비트코인은 금이 가진 희소성이라는 장점을 완벽하게 계승하면서 금이 가진 물리적 한계와 중앙집중화의 위험성을 디지털 기술로 극복한 인류 화폐 역사의 결정체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사이버 공간의 맨해튼이자 불멸의 디지털 모뉴먼트라고 표현합니다. 금은 우주에서 거대한 금 소행성이 발견되거나
심해 채굴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는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0%는 아닙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2100만 개가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제약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수학적 법칙과 전 세계에 분산된 네트워크의 합의에 기반한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여기서 다시 워런 버핏의 복리 개념을 비트코인에 적용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는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린 알든이 말했듯이 법정 화폐의 공급량은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무한히 늘어납니다. 고정된 분자, 비트코인과 무한히 늘어나는 분모, 법정 화폐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장기적으로는 구매력이 상승하는 구조적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을 찾아내어 복리 효과를 누리라고 했지만 비트코인 스탠다드에서는 화폐 자체를 바꿈으로써 누구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19세기금 본위제 시대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그 긍정적인 복리의 마법이 21세기 디지털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부활한 것입니다. 버핏은 비트코인을 쥐약의 제곱이라며 싫어할지 모르지만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버핏이 평생 쫓았던 경제적 해자와 복리 효과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정부의 허락 없이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소유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금처럼 무겁지도 않고 공항 검색대에서 걸리지도 않으며 정부가 계좌를 동결할 수도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12개의 단어, 시드 문구만 기억하면 수십억, 수백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로든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린 알든은 이를 중립적인 준비 자산이라고 부르며 멈추지 않는 부채의 기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낙하산이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코인 스탠다드 3장을 통해 금속 화폐에 찬란했던 흥망성쇠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 폭등의 진짜 원인을 파헤쳤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은 물건이 귀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린 알든의 경고처럼 정부의 돈 풀기 열차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차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금은 훌륭한 화폐였지만 물리적 한계 때문에 결국 국가 권력에게 통제당하고 화폐의 지위를 잃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의 실패를 교훈 삼아 탄생한 디지털 시대의 금이자 정부의 간섭이 없는 진정한 자유시장의 화폐입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말합니다. 금과 은은 신의 돈이고 비트코인은 사람들의 돈이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계속해서 가치가 녹아내리는 종이돈을 들고 마이너스 복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어떤 권력도 멈출 수 없는 단단한 돈, 비트코인이라는 방주에 올라타 긍정적인 복리의 파도를 탈 것인가? 자동차왕 헨리 포드의 말처럼 우리가 이 시스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내일 아침 여러분의 혁명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사장 정부 화폐의 시대를 통해 국가가 어떻게 화폐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법정 화폐, 피아트 머니라는 시스템이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왜곡과 고통을 주고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듯이 화폐의 역사를 모르는 투자자에게 부의 미래는 없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